세 번, 세 번째 감정, 세 번째 갑옷, 감정 마비시키기. 우리는 어떤 것을 덜 느끼거나 더 느끼고 싶은 욕구에 시달린다. 어떤 감정은 없애버리고 어떤 감정은 더 많이 가지려고 한다. 수치심, 불안, 끊어짐의 세 가지 원인이 결합될 때 마비의 욕구가 가장 커진다. 놀랍게도 대인관계의 부적응에서 비롯된다. 끊어짐. 취약성이 불안감으로 이어지고, 불안감은 수치심으로 이어지고, 수치심은 다시 끊어진 느낌으로 이어졌다. 마비에 대해서는 나의 감정을 온전히 느끼는 방법을 배운다. 마비 행동은 늘 의식한다. 그들도 이것은 힘든 일임을 인정한다. 부정적인 감정을 느낄 때에 그 불편함 속에 녹아들 줄 알아야 한다. 온 마음을 다하여 사는 사람들은 나는 충분해 라는 의식을 새로운 경지로 끌어들인 사람이었다. 그들은 마비 행동을 의식하고 감정에 몸을 내맡겼다. 그리고 그들의 삶에는 신중하게 설정한 경계선들이 있었다. 나는 온 마음을 다하며 사는 사람들에게 불안을 줄이기 위해 어떤 선택과 행동을 하느냐고 구체적으로 물어봤다. 그러자 그들은 불안을 줄이려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되며 언제 과부하가 되는가에 주의를 기울이고 이제 그만이라고 말하는 연습을 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들은 자신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며 포기할 때가 언제인지 확실하게 정해놓고 있었다. 비록 소수였지만 삶의 자신의 가치관과 일치시키고 경계선을 설정하는 방법으로 불안의 근원을 제거한다고 답한 B 집단의 사람들은 온 마음을 다하는 삶의 연속체 위에 있었다. 경계선이 자존감과 관련이 깊다고 이야기했다. 이제 그만이라고 말하기 위해서 이만하면 충분하다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 자신이 가치 있는 존재라는 믿음, 사랑과 소속감을 충만하게 느끼고 싶다면 자신이 사랑받고 어딘가에 소속될 가치가 있는 존재라고 믿어야 한다. 이어짐은 사람들이 서로를 알아주고 서로의 말을 들어주고 서로를 가치 있는 존재로 여겨줄 때 생기는 에너지다.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은 사람들과 줄다리기를 해서 이기느라 쓰는 시간과 에너지를 줄이고 가족이나 친한 친구들과 더 단단히 이어지는 일의 가치를 알아야 한다. 우리의 선택에 숨어있는 의도가 무엇인지 생각해보자.
두 사람이 서로를 진실되고 인간적으로 대할 때 그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에너지가 곧 신이다. 사람들은 비인간화하는 일을 그만두고 사람과 이야기할 때 눈을 마주치자는 제안을 하고 싶다. 권력을 행사하는 자리와 권력이 없는 자리, 인생에서 우리의 역할을 이처럼 극단적인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는 문제로 규정할 경우 무의미한 변화나 전환을 향한 희망을 품기가 매우 어려워진다. 이런 세계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상자 속에 갇힌 느낌을 받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면 연구 참가자들은 약육강식이라는 렌즈를 가지고 살다가 어떻게 취약성을 받아들이게 됐을까? 이어짐이 없는 삶, 사랑과 소속감을 모르는 삶은 승리가 아니다. 취약성과 화해한다는 것은 자신의 수치심 유발 요인을 점검한다는 뜻이다. 승리 아니면 패배라는 패러다임에서 온 마음을 다하는 삶으로 전환하는 데 성공한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한다. 우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신뢰를 쌓고 이어짐을 경계해야 한다고. 당신의 어려움은 나의 어려움입니다. 당신의 트라우마는 나의 트라우마입니다. 당신의 치유가 나의 치유입니다. 트라우마를 겪은 사람들 가운데 일부만이 놀라운 회복 탄력성을 발휘해 온 마음을 다하며 살아간다. 그 비결은 무엇일까? 그 비결 중 하나는 수치심 회복 탄력성이다. 연구 참가자들 가운데 트라우마를 이겨내고 온 마음을 다하며 살고 있는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제를 인정하고 전문가의 도움이나 지원을 요청하는 것, 수치심을 극복하고 누군가에게 비밀을 털어놓는 것, 그리고 취약성과의 화해를 생각만 하지 말고 날마다 실천하는 것. 온 마음을 다하며 사는 사람들과의 인터뷰에서는 늘 바른 정신이 중요하게 다뤄졌다. 특히 자신을 단순히 트라우마를 겪은 사람이 아니라 행복하게 잘 사는 사람으로 관조하는 사람들이 이를 강조했다. 다른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 자신의 두려움, 희망, 고충, 기쁨 등을 털어놓으면 그 관계에 작은 불꽃이 생성된다. 그렇게 털어놓은 취약점은 주로 어두운 장소에서 빛을 낸다. 나는 이런 현상을 반짝이는 빛이라 부른다. 반짝이는 빛을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것은 이어짐이다. 우리와 그 사람들과의 관계는 우리가 들려주는 이야기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을 만큼 튼튼해야 한다. 우리와 그들 사이에 신뢰가 있는가? 공감이 있는가? 서로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는가? 무언가 필요할 때 부탁할 수 있는 사이인가? 이런 것들이 관계를 가늠하는 핵심의 질문이다. 어떤 방법으로 이야기를 공유할 것인가? 첫째, 마음속에서 다 해결했기 때문에 확고하게 공유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이야기나 경험만을 털어놓는다. 둘째, 누군가를 가르치거나 발전시키기 위해 나의 이야기를 털어놓는 것은 건강한 일이고 효과도 높지만 개인적인 감정을 해소하려는 목적에서 뭔가를 공유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비윤리적인 일이다. 셋째, 나 자신이 채우지 못한 어떤 욕구를 채우려는 것이 아닐 때만 내 이야기를 공개한다. 유리창 깨고 관심이 긁어 모으기. 다음과 같은 질문을 추가하자. 지금 나의 행동은 어떤 욕구에서 나오는 것인가?
지금 나에게 특정한 누군가에게 다가가거나 상처를 입히거나 유대감을 키우려는 의도가 있는가? 이것이 옳은 방법인가? 그저 현재를 충실하고 주의를 기울이고 앞으로 나아가면 된다. 우리 집에는 루저, 멍청한과 함께 한심하다가 금지어로 정해져 있다.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관심을 끊어버리면 관계를 맺는 능력도 잃게 된다. 반대로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에 따라 우리의 정체성이 오락가락한다면 우리는 취약해지려는 의지를 상실하게 된다. 모든 비판을 무시한다면 우리는 중요한 피드백을 놓치게 된다. 반대로 증오 속에 우리를 던져버리면 영혼이 망가질 것이다. 이것은 줄타기와 비슷하다. 수치심 회복 탄력성이 균형 잡는 막대기라면 우리와 가까운 사람들 한두 명은 줄 밑에서 안전망 역할을 한다. 우리는 그들의 도움을 받아 비판과 냉소의 진실성을 판별할 수 있다. 자존감은 나의 천부적 권리다. 잔인함은 하찮고 시시하고 보잘것없다. 그건 역시 내 신념의 기준이다. 외줄 타는 사람처럼 균형 잡기, 수치심 회복 탄력성 키우기, 그리고 공격당했거나 상처받았다고 느낄 때 나를 의지해줄 안전망 공동체 만들기 외에 내가 고안한 전략이 두 가지 더 있다. 첫 번째 전략은 단순하다. 나는 나와 함께 경기장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의 피드백만 받아들이고 그런 사람들에게만 주의를 기울인다. 증오가 가득한 사람들을 상대로 이기려 하지 마라. 당신은 재수없는 사람들을 길들이는 조련사가 아니다. 현실과 이상의 간극 의식하기. 간극 이해하기는 대담하게 뛰어들기 위한 하나의 전략이다. 우리는 지금의 모습과 앞으로 되고 싶은 모습의 사이의 간극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문화에서 중요하게 내세우는 가치들을 몸소 실천해야 한다. 간극을 의식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취약성을 끌어안고 수치심 회복 탄력성을 키워야 한다. 앞으로 우리는 리더로서, 부모로서, 교육자로서 낯설고 불편한 방식으로 자신을 드러내라는 요구를 받을 것이다. 완벽해질 필요는 없다. 우리의 가치와 행동을 일치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노력하면 된다. 우리 집에는 조그만 마인드 더 갭 문구가 적힌 엽서를 끼운 액자가 있다. 우리 가족은 그것을 볼 때마다 우리가 지금 서 있는 곳과 앞으로 도달하고 싶은 곳 사이의 간극을 생각해 보곤 한다. 현실과 이상의 간극 말이다. 문화란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일하는 방식이다.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가 훨씬 중요하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가 보다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가 훨씬 중요하다. 실천같이 우리가 실제로 하는 행동과 사고, 실제로 느끼는 감정들과 소망같이 우리가 하고 싶고 생각하고 싶고 느끼고 싶은 것들 사이의 틈이 바로 가치의 간극이다. 소망 가치는 정직과 성실, 실천 가치는 자기 합리화와 적당히 얼버무리기.
우리는 아이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털어놓기 전에 우리가 이걸 털어놓으려는 이유가 무엇인가, 어떤 교훈을 주려고 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져봐야 한다. 대담하게 뛰어드는 리더가 되려면 리더라는 단어를 정의해보자. 나의 믿음에 따르면 리더란 사람들 속에서 잠재력을 찾아내는 일을 자신의 책임으로 여기는 사람이다. 감정시각은 문제 상황을 긍정적으로 왜곡하거나 문제가 다 해결된 것처럼 착각하는 도구가 아니다. 감정시각은 우리에게 자기 자신의 감정을 검토할 수 있게 해주며 강점들을 활용해 그와 연관된 문제들을 해결할 방법도 제시해준다. 내가 학생들에게 강점 시각을 가르치는 방법 중 하나는 다른 학생의 발표에 피드백을 주고받으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강점. 당신의 감정이 담긴 개인적인 이야기가 순식간에 나의 흥미를 끌었어요. 당신은 내 삶과도 관련이 있는 사례를 활용했어요. 우리가 수업에서 배운 내용과 관련해서 행동에 옮길 수 있는 전략들로 마무리한 점이 좋았어요. 성장기회. 당신의 이야기와 사례를 듣고 당신에게 공감했고 또 이어짐을 느꼈어요. 하지만 때로는 파워포인트를 읽는 동시에 당신의 이야기를 듣기가 벅찼답니다. 당신이 하는 이야기를 한마디도 놓치고 싶지 않았지만 슬라이드를 따라가지 못할까봐 걱정되기도 했어요. 다음에는 슬라이드의 글자 수를 조금 줄여보면 어떨까요? 아니면 슬라이드 없이 해도 될 것 같아요. 슬라이드가 없어도 당신은 나를 사로잡았을 거예요. 사람들이 피드백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가장 많이 저지르는 실수는 무장을 하는 것이다. 지금도 나는 피드백을 설명하기 위해 같은 방향으로 앉기라는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곤 한다. 다음은 내가 그날의 경험을 바탕으로 만든 참여형 피드백 체크리스트다. 누군가에게 피드백을 줄 준비가 됐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경우 나는 당신 맞은편에 앉아있기보다는 당신 옆에 앉기를 원한다. 나는 문제를 우리 사이에 놓기 또는 당신 쪽으로 밀어내기보다는 우리 앞에 놓고 싶다. 나는 당신의 실수를 지적하기보다 당신이 잘하는 것을 인정하고 싶다. 나는 당신의 강점을 알고 있으며 당신이 그 강점을 활용해서 약점을 보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당신에게 책임을 지우고 싶지만 창피를 주거나 비난하려는 의도는 없다. 나는 내 몫을 다하려 한다. 나는 당신의 실패를 비판하지 않고 당신의 노력에 진심으로 고마워하려 한다.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당신의 성장과 기회로 이어질 거라는 이야기를 하려 한다. 그리고 당신에게서 보고 싶은 약점과 개방성을 내가 직접 보여주고 싶다. 진짜 승리는 가면을 벗어던지고 우리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면서 적극적으로 함께하는 것이다.
대담한 리더십을 위한 선언. CEO들과 교사들에게, 학교 운영자와 관리자들에게, 정치가, 지역사회 지도자, 정책 결정권자들에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드러내고 싶습니다. 우리는 배우고 싶고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고 싶습니다. 우리는 관계, 호기심, 참여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목표를 갈망합니다. 뭔가를 창조하고 뭔가에 기여하려는 욕구가 큽니다. 우리는 위험을 감수하고 우리의 취약성을 끌어안고 용감해지고 싶습니다. 배움과 일에서 인간다움이 사라질 때 당신이 우리의 얼굴을 마주하지 않고 우리의 용기를 응원하지도 않을 때 당신의 눈에 우리가 만들어내는 결과물이나 성과만 보일 때 우리는 세상이 우리에게 필요로 하는 것들로부터 멀어지고 등을 돌려버립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재능과 아이디어와 열정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당신에게 요구합니다. 우리와 함께 참여하고 우리를 가까이 하고 우리에게서 배우십시오. 피드백은 존중의 실천입니다. 당신이 우리의 강점과 성장 기회에 관해 솔직한 대화를 나누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가 쏟아부었던 기여와 헌신을 의심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당신이 참여하고 당신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고 용감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대담하게 뛰어듭시다. 내 아이가 어떤 어른이 되길 바라는가? 우리 아이들이 나중에 어떤 사람이 될지 예측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육아에 관해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느냐보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며 세상에 어떻게 참여하느냐를 봐야 한다. 내가 부족해서 그래 문화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아이들에게 대담하게 세상에 뛰어들라고 가르치고 싶다면 자기 자신에게 던져야 할 질문은 나는 부모 역할을 잘하고 있는가가 아니다. 내 아이가 나중에 자라서 지금의 나와 같은 어른이 되기를 바라는가 라고 물어야 한다. 어릴 때 자신에 관해 무엇을 배웠으며 세상에 참여하는 법을 어떻게 배웠는가가 우리 인생의 경로를 결정한다. 사랑과 소속감과 자존감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요인은 어린 시절 가정에서 했던 경험이라고 나는 확신한다.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나는 부모 역할을 잘하고 있는가가 아니다. 내 아이가 나중에 자라서 지금의 나와 같은 어른이 되기를 바라는가 라고 물어야 한다. 아이들에게 우리가 하는 말보다 우리의 인격이 더 큰 영향을 끼친다. 그러므로 우리 아이들이 되기를 바라는 사람의 모습을 우리 자신이 보여줘야 한다. 아이들이 온 마음을 다하고 살고 서로 사랑하는 사람으로 크기를 원한다. 온 마음을 다하는 삶이 우리의 목표라면 우리는 아이들을 다음과 같이 키우기 위해 힘써야 한다. 자존감을 토대로 세상에 참여하는 사람. 자신의 약점과 불안정성을 받아들이는 사람.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에게도 깊은 사랑을 느끼고 공감하는 사람. 노력과 인내와 존중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 진실함과 소속감을 자기 안에 지니고 있어서 외부에서 찾지 않아도 되는 사람.
불완전하고 취약하고 창의적인 존재가 될 용기를 지닌 사람. 자신이 남과 다르거나 공경에 처했다는 이유로 수치스러워하거나 사랑받지 못할 것이라고 여기지 않는 사람. 빠르게 변하는 세상을 용기와 회복 탄력성으로 헤쳐나가는 사람. 아이들을 이렇게 키우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부모가 돼야 한다. 자신에게 없는 것을 아이들에게 줄 수는 없다. 그런 사실을 인정하고 우리가 성장하고 변화하고 학습하는 여정을 아이들과 공유하자. 우리가 걸치고 있는 갑옷을 의식하자. 갑옷을 벗고 취약해지고 진짜 모습을 드러내면서 아이들에게 본보기를 보여주자. 아이들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온 마음을 다하는 삶을 향한 여정을 계속하자. 부족하다는 관점보다는 충분하다는 관점에서 부모 노릇을 하자. 간극을 의식하면서 아이들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가치들을 직접 실천하자. 대담하게 세상에 뛰어들자. 과거의 우리보다 더 대담해지자. 아이들을 용감한 사람으로 키우고 싶다면 우리부터 삶에서 두려움과 수치심, 비판과 비난을 이용하지 말아야 한다. 내 아이를 해치는 수치심과의 전쟁. 아이가 태어나면 우리의 여정은 끝나고 아이들의 여정이 시작된다는 믿음은 틀린 것이다. 아이와 함께 탐험하며 배워나가는 것이다. 자기가 가치 있는 존재라고 믿는 아이들을 길러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직접 그 길을 걸으며 시련을 헤쳐나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모리스 여사의 조언은 단순했지만 내게는 패러다임의 일대 전환이었다. 여러분 가슴 속에 있는 것을 여러분의 얼굴로 보여주세요. 아이들이 방 안에 들어오면 기쁜 표정이 내 얼굴에 나타나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사소한 일이죠? 나는 모리슨 여사의 조언을 날마다 되새긴다.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려고 노력한다. 엘렌이 아침에 등교 준비를 마치고 계단을 내려올 때 머리를 뒤로 묶어야지 라든가 그 신발은 옷이랑 잘 안 어울리는데 라는 말부터 하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아이의 얼굴을 봐서 아이와 함께 있어서 얼마나 행복한가를 표정으로 전달하려고 한다. 찰리가 도마뱀을 가지고 놀다가 땀과 흙으로 범벅이 돼서 뒷문으로 들어올 때도 손을 씻기 전에는 아무것도 만지지 마라고 말하기 전에 미소부터 지어주려고 한다. 우리는 아이들의 행동을 비판하고 흥분하고 화를 내면서 부모로서 마땅히 할 일을 했다고 생각하곤 한다. 하지만 내가 아이들에게 맨 처음 보여주는 얼굴은 아이들의 자존감을 키워줄 수 있고 자존감의 전제 조건이 될 수도 있다. 나는 아이들이 방에 들어올 때 비판부터 하고 싶지 않다. 밝은 표정을 짓고 싶다. 부모는 아이들이 자기 자신에 관해 어떻게 생각할지, 자신의 어려움을 어떻게 받아들일지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는 존재다. 넌 나쁜 아이야와 내가 나쁜 행동을 했어의 차이는 크다. 단순히 말의 뜻이 다른 게 아니다. 수치심은 우리가 뭔가를 해낼 수 있으며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믿음을 잠식한다.
아이들에게 수치심 대화를 줄이고 죄책감 대화를 늘려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아이들을 어떻게 훈육하며 아이들에게 어떻게 이야기하는가를 돌아봐야 한다. 생존, 음식, 주거 안전을 부모에게 의탁해야 하는 아이들 입장에서 자신이 사랑받을 가치가 없다는 느낌은 곧 생존의 위협이다. 아니, 트라우마라고 표현해도 무방할 것이다. 우리가 수치심에 젖을 때마다 작아지는 느낌을 받거나 다시 아이가 된 것 같은 이유는 우리 뇌의 어린 시절의 수치심 경험이 트라우마로 저장되어 있기 때문이 아닐까? 수치심의 방아쇠가 당겨지면 우리는 어린 시절의 기억으로 돌아간다. 사람의 뇌는 타인에게 거부당한 경험이나 수치심 경험을 육체적 고통과 똑같은 방식으로 처리한다. 아이들이 수치심을 트라우마로 받아들이고 뇌에 저장한다는 가설을 뒷받침할 통계가 언젠가는 나오겠지만 지금도 나는 주저없이 말할 수 있다. 어린 시절에 경험한 수치심은 우리의 성격과 자아상과 자존감을 바꿔놓을 수도 있다고. 몇 년 전 나는 어느 여성 독자에게 이런 편지를 받았다. 선생님의 연구는 아주 신비로운 경로로 제 인생을 바꿔놓았답니다. 우리 엄마가 아미릴레오에 있는 교회에서 선생님의 강연을 들었거든요. 강연을 듣고 나서 엄마가 나에게 장문의 편지를 보내셨어요. 그 편지에는 수치심과 죄책감이 다르다는 걸 몰랐구나. 어쩌면 내가 너에게 평생 잊지 못할 수치심을 심어줬을지도 모르겠다. 내가 죄책감을 느끼기를 바랐어. 하지만 내가 좋은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한 적은 한 번도 없단다. 내가 했던 선택이 내 마음에 들지 않았을 뿐이지. 그런데도 내가 너에게 창피를 줬구나. 지난 일들을 되돌릴 순 없겠지만 너한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단다. 너를 만난 건 내 인생에서 가장 멋진 일이고 나는 내 엄마로 산다는 게 자랑스럽단다 라고 쓰여 있었어요.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우리 엄마가 75이고 제가 55살이거든요. 그 편지가 제 마음을 치유해 줬어요. 그날부터 모든 게 달라졌답니다. 예를 들어 우리 아이들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졌어요. 우리는 아이들이 수치심을 이해하고 수치심이 아닌 죄책감을 활용해서 자신과 대화하도록 이끌어줘야 한다. 표준화는 우리가 아이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강력한 수치심 회복 수단이다. 앞에서 설명한 대로 표준화란 아이들에게 넌 혼자가 아니야. 우리도 똑같은 어려움을 겪었단다 라고 말해주는 것이다. 부모가 나도 그랬단다 라고 말해주는 순간 또는 아이의 어려움과 연관된 자신의 경험담을 들려주는 순간 부모와 아이 사이에는 신성한 뭔가가 생겨난다. 우리가 넓은 의미에서 아이들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란다면 우리가 할 일은 우리의 가치에 부합하는 선택을 하고 마찬가지로 자신의 가치에 따라 선택하는 다른 부모들을 지지하는 것이다. 자존감을 잘 유지하는 것도 우리의 임무다. 자존감은 곧 사랑과 소속감이다. 아이들에게 우리의 사랑이 무조건적이라는 것을 전하는 최고의 방법 중 하나는 아이들이 가족의 일원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일러주는 것이다.
적응과 소속의 차이. 소속은 내가 원하는 곳에 있고 그곳에서도 나를 원하는 것이다. 적응은 내가 진짜로 원하는 곳에 있긴 하지만 그곳에서는 내가 있든 없든 신경 쓰지 않는 것이다. 소속이란 나 자신의 모습 그대로 인정받는 것이다. 적응이란 남들과 똑같아졌기 때문에 인정받는 것이다. 어딘가에 소속될 때 나는 나 자신의 모습을 잃지 않는다. 어딘가에 적응할 때 나는 다른 사람들과 비슷해져야 한다. 집에서 소속감을 못 느낀다는 게 무슨 뜻이냐고 묻자 학생들은 다음과 같은 예를 들었다. 부모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 때, 부모가 원하는 것만큼 매력적이고 인기 있는 아이가 되지 못할 때, 부모만큼 똑똑하지 못할 때, 부모가 잘하는 일을 나는 잘하지 못할 때, 내가 운동선수가 아니어서, 치어리더가 아니어서, 또는 친구가 많지 않아서 부모가 창피해할 때, 내 성향과 내가 좋아하는 일을 부모가 마땅찮아 할 때, 부모가 내 생활에 무관심할 때, 아이들의 자존감을 높여주고 싶다면 아이들이 가족에 속해 있다는 사실을, 그 소속에는 조건이 없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려줘야 한다. 공감은 치료자와 부상자 사이에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다. 공감은 대등한 관계에서 생겨난다. 우리 자신의 불행을 잘 알아야 타인의 불행에 함께 할 수 있다. 우리가 인간으로서 지니는 공통성을 인식할 때 공감은 진짜가 된다. 꼭 인기 있는 사람이 되고 싶은 건 아니지만 엄마도 사람들이 엄마를 알아보고 중요한 존재로 대해주길 바라거든. 그래야 어딘가에 소속된 느낌이 드니까. 엘렌은 믿을 수 없는 표정이었다. 정말 엄마도 알고 있네. 지금 내 기분이 그래. 가장 중요한 곳이란 바로 가정이다. 우리의 목표는 완벽한 육아가 아니다. 최고의 선물, 최고의 배움은 우리가 아이들의 도움을 받아 간극을 의식하게 되는 그 불완전한 순간들에 존재한다. 수치심 회복 탄력성을 기르고 간극을 의식하는 일의 일. 엄마가 늘 말했잖아. 어떤 사람이 자기와 다르다는 이유로 그 사람에 대해 나쁘게 말하는 건 스스로에 대한 불만 때문이라고. 내가 나를 좋게 생각하면 남에 대해서도 나쁜 말을 안 하게 된다고 했잖아. 차별한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는 것이다. 차별한 아이들과 마주 앉아 아이들의 세계, 아이들의 관심사, 아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해하는 것이다. 나는 우리가 아무리 불완전해도, 아무리 취약해도, 아무리 엉망이라도 육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때 신성한 뭔가를 창조하는 것이라고 굳게 믿는다. 이제는 어떤 행동에 돌입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 본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희망은 실현의 결과물이다. 우리 아이들이 아주 크고 높은 희망을 키우기를 바란다면 힘들어할 기회를 줘야 한다. 물론 사랑과 소속감도 같이 줘야 한다. 우리 아이들이 희망찬 마음을 가져준다면 무엇을 더 바라겠는가? 내가 했던 연구에 따르면
시련, 끈기, 근성과 관련한 경험은 온 마음을 다하는 삶의 중요한 특징이다. 희망은 사고의 방식 또는 인지의 과정이다. 감정이 우리를 지지하는 역할을 한다면 희망은 목표, 경로, 사고, 주도적 사고로 이루어지는 사고의 과정이다. 스나이더는 이 세 가지를 희망의 3요소라 부른다. 목표, 현실적인 목표를 세울 능력이 있다. 나는 내가 가고 싶은 곳이 어디인지 알아. 경로 사고, 그 목표를 달성하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 유연성을 견지하면서 대안적인 경로를 개척할 수 있는 능력도 여기에 포함된다. 나는 어떻게 하면 그곳에 도달할 수 있는지 알아. 나는 끈기 있는 사람이어서 실망해도 좌절하지 않고 다시 도전할 수 있어. 주도적 사고, 자신을 신뢰한다. 난 해낼 수 있어. 결론적으로 희망이란 목표를 세우고 인내와 끈기를 발휘해 그 목표를 계속 추구하고 자신의 능력을 믿는 것이다. 플랜 B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희망이 곧 플랜 B다. 하지만 나를 감동시킨 대목은 따로 있다. 희망은 학습하는 것이다. 나는 나의 취약성을 끌어안고 한 발 뒤로 물러나 아이들이 자기 일을 스스로 해결하도록 놓아둘 수 있었다. 온 마음을 다하며 사는 부모들의 선언. 가장 먼저 너희는 사랑받고 있으며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존재란다. 너희는 나와 행동을 통해 나의 말과 행동을 통해 그걸 배우게 되겠지. 내가 너희를 어떻게 대하느냐, 내가 나 자신을 어떻게 대하느냐를 보고 너희는 사랑을 배우게 될 거야. 나는 너희가 튼튼한 자존감을 토대로 세상에 참여하기를 바란다. 내가 나 자신에게 공감하고 나 자신의 불안정성을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여줄 때마다 너희는 너희가 사랑받고 어딘가에 속할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겠지. 우리는 가정에서부터 용감해지는 연습을 할 거란다. 용기란 어딘가에 참석하고 우리의 진짜 모습을 드러내고 취약성을 소중하게 여기는 거니까. 우리가 고생했던 이야기와 용기를 냈던 이야기를 너희들에게 들려줄게. 우리 집에는 실현과 용기를 위한 공간이 언제나 마련되어 있어. 우리는 너희에게 공감을 가르치기 전에 우리 자신에 대한 공감을 먼저 실천할 거야. 그 다음 순서는 서로에게 공감하는 것이겠지. 우리는 경계선을 정하고 그것을 존중하며 노력과 희망과 인내를 귀하게 여길 거야. 온 가족이 휴식과 놀이를 중요하게 여기고 실천할 거란다. 나는 내가 실수를 저지르고 그것을 만회하는 모습, 내가 나에게 필요한 것을 요청하고 내 기분을 말로 표현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희는 책임감과 존중을 배울 거야. 나는 너희가 기쁨을 아는 사람이 되길 바래. 그래서 우리가 함께 고마워할 수 있기를 바란다. 나는 너희가 기쁨을 느낄 줄 아는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그래서 우리가 약해지는 법을 함께 배워나갔으면 해. 불확실성과 부족한 느낌이 너를 괴롭힐 때면
우리 가족의 일상생활에 깃든 영혼이 너를 도와줄 거야. 우리는 함께 울고 함께 두려워하고 함께 슬퍼할 거야. 나는 너희의 고통을 내게 가져오고 싶어지겠지만 그렇게 하진 않을 거야. 대신 너희와 마주 앉아 고통을 느끼는 방법을 알려줄게. 우리는 웃고 노래하고 춤추고 우리는 늘 서로에게 우리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줄 권리를 가지지. 어떤 일이 있어도 너는 우리 가족의 일원이니까. 너희가 온 마음을 다하는 삶을 위한 여정을 시작할 때 내가 너희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나 자신이 온 마음을 다하여 살고 사랑하면서 대담하게 도전하는 거겠지. 나는 너희에게 그 무엇도 완벽하게 가르치지 않을 거란다. 나는 완벽하게 사랑하지도 완벽한 모습을 보이지도 않을 거야. 그래도 너희에게 나를 보여줄게. 그리고 너를 본다는 것이 내게는 언제든 신성한 선물이 될 거야. 진실하게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너를 보고 싶구나.
여행자여, 길이란 애초에 없었다오. 당신이 밟으면서 길을 만들어야